진행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사건을 세심하게 심리하여 주시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재판부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 이 사건을 변론하게 된 본 변호인의 소회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이상현과 첫 인연을 맺은 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당시 피고인 이상현이 고등학생 재학 시절에 저랑 같이 하고 있었던 같은 대학 후배의 친동생이 이상현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으로서의 피고인 이상현은 약간 엉뚱하고 당돌했지만 굉장히 원칙을 지키는 그런 젊은이로 기억하고 있었고, 그 뒤로 군에 입대해서 약 6사를 가서 나중에는 장군으로 진급되어서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비상계엄 이후 갑자기 이런 사태에 닥치고 공소가 제기되고 그 변론을 맡게 됨으로써 이렇게 변론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피고인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하게 느끼지만 본 변호인도 그 심정이 참 헤아릴 수 없이 약간 아픈 마음에서 변론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호인의 최후 결론은 첫 번째, 피고인 이상현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고인 이상현이 군인으로서 평소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고인 이상현이 당시 상황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이들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의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이상현의 입장입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사태에 직속상관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명령에 따라 국회에 출동하고 이로써 본의 아니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자신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후회하며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이상현은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사전에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그 주모자 내지는 상급자들과 단 한 번도 이와 관련된 모의를 한 적이 없고,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의 출동 명령을 받은 후에야 국회 소요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인식하에 이를 진압하여야 하는 것을 임무로 인식하고 국회로 출동하였고, 출동 과정 및 출동 후 상황 파악이 어려워 혼란스러워하다가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출동 명령의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는 순간 작전 중단 및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이상현에게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11죄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서 유율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인식, 주관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피고인 이상현의 군인으로서의 평소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군 복무기간 동안 이라크 파병, 아프가니스탄 파병, 접적 지역인 DMZ를 관할하는 대대장, 연대장, 사단 참모장, 군단 작전처장, 군단 참모장직을 수행하여 군 생활의 대부분을 적을 직접 대면하는 극도의 긴장 상황에서 복무하여 상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몸에 밴 철저한 군인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이상현은 준장으로 진급하여 제1공수 여단장으로 부임하게 되자 이 제1공수 여단이 과거 12 사태에 제1공수 여단이 연루된 것에 불명예와 아픔을 느끼고 부하들에게 과거 여단이 계엄 사태에 연루되었던 과거의 역사적 과거를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신교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부하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이상현은 평소 직속 상관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지만 상관의 지시에 잘못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소신껏 직속 상관에게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반대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고, 나아가 간부나 부하 교육 시 준법 정신을 강조하며 만일 지휘관이 나 자신이라도 법에 위배되거나 불법적인 지시를 하다라면 결코 순응하지 말고 즉시 상급부대나 사법기관에 나를 신고하라고까지 교육하는 등 소신 있는 군인이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군인으로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을 명예롭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평생 원칙을 지키며 부하들에게 불법 명령을 거부를 교육했으며 1212 사태를 불명예로 생각해 온 지휘관입니다. 이러한 지휘관이 비상계엄 사태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12 사태를 되풀이할 목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이에 수행하였을 리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디 깊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상현이 상황인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이 사건 출동 당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출동 명령을 한 직속 상관 사령관 곽종근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출동 명령이 위법한 것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활동은 대테러 상황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직속 상관 곽종근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기 전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대통령, 국방부 장관, 특전사령관 등 어떠한 관련자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은 바도 없고, 그 내용에 대하여 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하명받은 내용 외에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전혀 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공모관계 내지는 내란의 목적, 인식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고인 이상현이 당시 상황인식이 왜 이렇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대북 상황입니다. 2024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라는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휴전선에 장애물을 설치했습니다. 오물풍선 도발 사태가 있었고, NLL 일대 GPS 교란 등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제1공수여단장인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특전사령관 곽종근은 지속적으로 대북 위기 상황을 경고하고 이에 대해서 주의를 계속해서 환기해왔습니다. 아마도 곽종근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미 증인신문 조서에도 나와 있지만 몇 달 전부터 그런 모임을 통해서 비상계엄,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해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특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수개월 전부터 비상계엄 당일까지 북한의 도발 및 테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도발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 준비를 갖추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인 이상현을 포함한 특전사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은 이를 군사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평생을 접적 지역 및 해외 파병 지역에서 근무한 전형적인 야전군이므로 야전에서는 상관과 부하가 숨김없이 서로 신뢰해야 임무를 수행하고 적을 격퇴하며 부하들을 살필 수 있다는 소신을 평생 견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직속 상관 특전사령관 곽종근을 평소 신뢰했고, 그 결과 위와 같은 경고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신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곽종근의 경고에 따라 피고인 이상현은 제1공수여단의 임무가 서울 지역의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나 테러 발생 시 이에 대응하는 조치하는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 통합방위협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지명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김포공항 대테러 임무를 구공수여단에서 1공수여단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으로 어려운 위기 경고에 이러한 위기 경고에 진정성 있게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엄 직전에 이르러서도 특전사령관 곽종근은 연속해서 북한 도발 위기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곽종근은 비상계엄이 발령될 것이라는 일시를 어느 정도 추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전사령관 곽종근은 이상현에게 이례적으로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일요일 오후 17시 10분경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북한 도발이 예상된다며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던 1계대 내 제주도 주둔 훈련을 연기하고 전 부대 야외 훈련을 중단하고 영내 훈련을 하고 예정이 없던 파병부대 환송식에 피고인 이상현을 참여하라고 직접 지시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벌어진 12월 2일 한빛부대 환송식 이후 국제평화지원단장실에서도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다. 이번 주에 북한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출동 대기 태세를 갖추라고 거듭 강조하는 쪽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중시켰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제1공수여단의 평시 임무에 서울에서 북한 도발이나 테러 발생 시 대응 진압이 들어있고, 군상안의 대부분을 접적 지역에서 지휘관 및 참모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직속 상관인 특전사령관을 당시 또한 매우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발이라든지 경고를 매우 무겁게
심각하게 인식하게 했다는 것이 당시 심리 상태였습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곽종근은 어떤 구체적인 대북 첩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곽종근은 사전에 개헌 관련 모의에 여러 차례 참석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출동 지역이나 시기가 정해진 이후 이런 내용을 그대로 고지할 경우 예상되는 피고인 이상현 등 부하들의 반발이 뒤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북한 도발 유기를 내세워 이를 강조하며 피고인 이상현을 비롯한 부하들을 기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곽종근의 기망 행위에 피고인 이상현은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착오를 일으키고 이러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상황 판단을 하고 이 계엄 당시에 명령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고인 이상현의 출동 당시의 상황 인식은 어땠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출동할 때는 북한의 도발이나 테러 상황이나 인식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당시 특전사령관 곽정원의 앞서와 같은 북한 도발 임박 공격을 신뢰했고 또한 국회를 포함한 서울 지역에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진압하는 임무 역시 제1공수여단을 포함한 특전사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10분 후 합참은 전군 경계태세 2급을 격상을 지시했는데 이러한 2급 태세는 김정일 사망이라든지 제3차 북한 핵실험이라든지 또는 DMZ 목함지뢰, 서부전선 포격도발, NLL 침범 등 북한의 심각한 도발이 있었던 경우에는 발령되는 이례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인식을 더욱더 가중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상황인식, 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요 사태로 인식하는 인식이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당시 상황 확인을 위해서 정보작전참모, 방첩사 파견 대장 등에게 개선별 상급부대의 상황 확인을 시켰지만 상급부대에서도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본인도 합참작전처장에게도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정확한 상황 확인을 위해 노력했지만 피고인 이상현은 당시 정확한 상황 확인에 실패했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은 후 지휘통제실로 출동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설치된 TV 화면을 통해 계엄 방송 일부를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착 직후에 특전사령관 주관 화상회의가 바로 진행되었고 그 TV 상황은 음이 소거된 상태에서 화면만 보이는 아주 작은 화면만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만으로 정확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또한 당시 긴박한 출동 지시에 따라 부대원 소집 및 출동 준비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피고인 이상현 입장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몰랐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왜 이것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서울내 대테러 임무를 맡고 있는 여단장으로서 최단 시간 내 출동 준비를 갖추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탄약, 병력 소집 등을 직접 지휘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전사령관이 7탄을 개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지휘관이 통합 휴대하고 개인에게는 공포탄을 휴대시키는 지침을 내린 것을 곰곰 생각해 보니 당시 발생한 상황이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도발 상황이 아닌 소요 사태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소요 사태도 결국 혼란스러운 사태고 어떤 물리력 행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의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특전사령관의 지침과는 달리 실탄뿐만 아니라 공포탄도 개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사량 적재 탄약은 전군 경계태세 격상 규정에 따라 탄약군에 보관하라는 지침을 부여해야 하더라고 민간인과의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할 것을 지시한 것을 보게 되면 당시 피고인 이상현이 이때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동 준비 과정에서 특전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먼저 간 편의대가 국회 앞 현장 사진 및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그 사진에는 민간인들이 국회담을 넘어 진입하고 경찰과 충돌 또는 대치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후 피고인 이상현은 더더욱 이 상황이 소요사태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출동 준비 과정에서 최초 출동 부대를 1대대 5대대로 지정했지만 5대대장이 음주로 부대로 복구하지 않아 출동 가능한 1, 2대대로 재조정했습니다. 차량, 탄약 준비가 지연되어 긴박하게 상황 조치를 하여야 했으며 상급 부대 및 참모들도 정확한 상황을 인지 못하고 있었고 통신 또한 원활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안방에 앉아서 TV를 시청하는 사람처럼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5분경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시민과 경찰이 충돌하고 시민들이 국회 울타리를 넘어가며 707 특임단까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더더욱더 전형적인 소요 사태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른바 심리학상 단서 일치 현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전에 입력된 곽종근의 안보 경고와 그리고 현장의 격렬한 민간들의 무단 진입 광역 707 부대가 투입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종합할 때 피고인 이상현으로서는 결국 북한 연계 세력이나 일부 경황된 군중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점거하려는 대규모 소요 사태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상현은 시민들과의 충돌로 인한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기를 등 뒤로 메고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 것을 부하들에게 지시합니다. 이는 피고인 이상현이 GOP 지휘관 근무 당시 민간인과 초병간 몸싸움 중 민간인이 총기를 잡자 초병이 공포탄을 발사한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과 큰 반발을 한 적이 있어서 그 경험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피고인이 당시 어떠한 인식하에서 지시를 내렸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결정적인 변화를 갖게 됩니다. 피고인 이상현이 당시 상황을 소요 사태로 인식했기 때문에 부대에서 출발하여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대대장에게 국회 내에 민간인과 국회의원이 섞여 있으니 민간인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까 논고문에서 특검의 측에서는 마치 의원 체포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피고인 이상현은 체포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즉 분리하거나 끌어내라는 명령을 했지 신명을 확보하라는 명령, 체포명령을 내린 바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민간인과 국회의원이 섞여 있으니 민간인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려 했으나 사령관과 통화가 불가능하거나 통화 음질이 좋지 않아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이후 피고인 이상현은 국회를 확보하라는 명령에 더 나아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고 처음에 피고인은 이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과거 발생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들 사이에 있었던 물리적인 몸싸움이나 충돌 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낙선 후 있었던 미 의회에 폭도들이 난입한 것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고 현장에 뒤엉켜 있는 의원들과 민간인을 분리하여 퇴장시켜 질서를 회복하라는 소요 진압 및 질서 유지 명령으로 이를 오인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명령을 그대로 부하들에게 하달된 것인데 피고인 이상현이 이 대대장에 내린 명령 속에 의원과 민간인이 섞여 있으니 민간인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녹취록의 내용인 피고인 이상현의 이와 같은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것입니다. 자, 그 후 피고인 이상현은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수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였어야 피고인 이상현은 비로소 당시 상황이 정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수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다라는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얘기를 듣고 피고인 이상현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충격을 받았고 비로소 그동안 빠져있던 혼란과 착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어떻게 착오에 벗어나게 된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 피고인 이상현은 오랜 군 생활을 통해 가지게 된 군조직, 상관 및 부하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이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군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직속상관 곽종근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그가 내리는 모든 지시는 근거 있는 첩보에 다른 군조직에서 수집되고 분석된 정보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곽종근이 전하는 대통령 지시의 과격성, 비합리성에서 비로소 피고인 이상현은 그 지시의 진정한 목적을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그 말을 통해 정확한 정보 분석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에서 그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끼는 출동하는 군인들에게 휴대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곽종근도 군인으로서 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령을 전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지시 전체가 군 조직에 의해서 근거 있는 첩보와 정보 분석을 통해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독단에 의한 위법적인 지시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명령을 듣고 즉시 그 명령에 대해서 복명복창을 하였던 것인데, 이는 그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복명복창한 것이고, 이러한 점이 바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식 변화 후에 피고인 이상현은 명령의 위법성을 인식한 즉시 주저하지 않고 추가적인 작전 수행을 하지 않도록 같이 했던 작전 참모에게 얘기를 하고 부대 병력의 철수를 지시하고, 또 자신은 건물 내부로 출동한 희화 병력에게 직접 철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려 국회 건물로 들어가려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인식 변화를 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상황 종료 후 피고인 이상현은 지휘통제실로 이동하여 전 간부들을 대상으로 상황 일지 수정을 일치하지 말고 개별 부하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개인별 기록을 정리하여 보관할 것과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도 피고인 이상현의 앞서와 같은 인식 변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에게는 내란 쪽에 있어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권을 물러하게 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상현이 가지고 있던 역사의식이나 평소 업무와 관련된 소신에 비추어 피고인 이상현은 직속상관 곽종근이 내리는 명령의 전모를 사전에 알았다면 이에 불응하였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오늘 제출한 탄원서를 비롯해 군 생활을 함께 했던 군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이 사건 계엄 당일 직속상관이 곽종근의 명을 받고 그 명령의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처음에는 북한의 군사 도발이라고 여기고 이후에는 소요 사태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속상관이 곽종근의 명령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이상현이 곽종근에 가지고 있던 신뢰와 더불어 그 이전 곽종근의 북한 도발을 핑계로 한 기망행위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국회에 출동하면 혹시 있을 수 있는 민간인과의 충돌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탄 및 공포탄 불출 금지, 소총의 휴대도 군중을 자극하지 않도록 뒤로 매개하고 총구를 사람 방향으로 절대 향하지 말라는 세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1공수여단 병력으로 인한 민간인 및 국회 인적 물적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피고인 이상현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권을 물러날 목적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입신의 영단을 위해서 향후에 받을 보상을 예측하고 했다 그런다면 스스로 자신 및 부하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평화적인 통제 조치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 이상현은 국회의 기정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출동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작전으로 인식하고 출동한 것이 명백합니다. 물론 이것이 착오에 빠진 인식이라는 점을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피고인 이상현은 본인이 특전사령관 출동 명령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한 경우에는 부하인 작전 참모에게 철수를 지시하는 등으로 상황에 이탈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야말로 피고인 이상현에게 내란의 목적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반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상황 종료 후 지휘통제실로 이동해서 정간부를 대상으로 상황일지 수정금지 및 개별부하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개인별 기록을 정리하여 보관할 것과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지시했는데, 만일 이러한 내란의 목적이 있었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 그런다면 오히려 이를 숨기고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피고인 이상현이 보여준 모습은 이와는 배치되는, 결국 정확하게 착오에 빠져서 상황 인식을 잘못했다는 점이 투영된다고 볼 것입니다. 자, 피고인 이상현이 당시에 주어진 상황만으로는 곽종근의 명령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항명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물론 그 명령은 합법적이어야 하고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규범입니다. 또한 명령의 위법성은 명령의 수범자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군인의 경우에는 그 판단은 군이 수행하는 임무에
특수한 성격상 매우 신중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군이 수행한 업무는 국가의 안위와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것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명령을 받은 군인이 그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머뭇거리며 그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시간을 끌거나 사소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명령의 이행을 거부한다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는 너무도 크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군인으로서의 명령의 위법성은 신중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 그 위법성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이를 이유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위법성이라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런 판단을 허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그 뒤로 파급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회피할 수 있다는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전사령관의 출동 명령 당시 출동 지역이 국회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정보 위에 이상현 준장에게 상황 판단을 위해서 주어진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 피고인 이상현은 불확실성 속에 직속상관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따라 출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겪다가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수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다는 특전사령관의 명령을 확인한 후 그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여 그 명령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피고인 이상현에게 내란죄에서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을 인식하기 이전까지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회피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라는 점 또한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최초 국회 출동 명령에 따라 출동을 거부하였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동 명령 당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특수한 신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규범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대 가능성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이상현처럼 제한된 정보에서 특수하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 부대의 지휘관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더더욱더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직속상관의 기망에 속아서 부하들을 사지로 이끌었다는 깊은 자책감에 매일 밤 뼈저린 자괴감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이러한 재반 사정을 잘 살펴서 피고인 이상현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재판부께서 현해를 달리하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상현 부대의 행위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이상현이 상황 종료 후 자신이 연루된 사태의 엄중성을 느끼고 자신이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여 부하들이 위기에 처하게 한 점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며 사실을 은폐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조사받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시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의 피고인 최후 진술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도 최후 진술서를 작성해 왔는데 많은 부분이 변호사하고 겹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즉흥적으로 말씀드려서 두서없이 말씀드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평생을 바쳐온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걸린 이 법정에서 참담하고 송구한 심정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생을 오직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전방과 해외 파병 그리고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서 밤낮 없이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 또는 재판장님께서 또는 검찰에서 물어보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특전사령관의 말을 왜 의심 없이 그대로 믿었어? 저도 그 사실에 자면서 가슴이 타고 후회스럽고 제 자신이 바보 같아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30년 동안 접촉지에서 근무할 때 우리 군은 총포탄이 날아오는 지역으로 우리 장병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상명하복과 상명하복이 있어야 되고 절대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끈끈한 상하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해외 파병 접촉 지역에서 그러한 훌륭한 선배들과 함께 제 부하들에게도 그런 신뢰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저도 곽종군 사령관과 사령관이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은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왔던 1년여 동안의 복무기간 속에서의 모습은 과거 제가 모셨던 훌륭한 상관처럼 그런 신뢰관계를 맺어서 그가 수개월 전부터 경고해왔고 당일날까지 이번 주에 도발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소요 사태로 이식한 거야 너만? 거짓말 아니야? 저도 이런 사태는 처음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팔다리가 찢긴 현장도 보곤 했지만 저도 국민이 나오고 저도 국회로 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계태세가 격상이 되고 사령관이 국회에 긴급 상황이 있으니 출동하라, 건물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했고, 그 출동 준비 과정에서 먼저 보낸 편의대가 보내온 사진과 메시지에는 국민들이 담을 넘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고 국회로 들어가는 민간인들을 경찰이 막고 있는 모습이었고 군용 차량을 막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맞는지 상급부대와 사령관에게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소요 사태로 이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민간인과 우리 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 나름대로 최대한의 지조치를 했습니다. 제 과거 경험을 살려서 총구를 뒤로 매게 하고 총구를 사람 방향으로 지향하지 않게 하고 하나의 실탄과 공포탄에도 나눠주지 않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모습은 저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들이 미군 부대와 저희 부대를 향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봤지만 저도 그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령관이 지시는, 저는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령관이 지시는 빨리 들어가서 국회 내부의 혼잡한 상황을 정리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아까 검찰에서 저 때문에 부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제일 저한테 힘든 것이 부하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부하들이 PTSD가 와서 그 눈망울이, 또 지역 주민이 우리 간부와 군 가족들을 향해서 반란군의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지금도 가슴이 탑니다. 내가 사령관을 의심하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우리 부하들이 이런 고초를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도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하들하고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GOP 지휘관을 하면서 제 중대장이 가족이 성폭력 당해서 죽이러 가겠다는 것을 제가 막고 중대장에게 일주일에 3일 휴가를 주고 저는 8개월 동안 중령으로서 한 번도 GOP에서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갔을 때는 보름에 한 번씩 미사일과 박격포탄이 떨어졌는데 우리 병사들은 200명이 사는 어디 공터에
허름한 텐트에 있었습니다. 저희 지휘관이 연관장교들은 콘크리트 건물을 협조했으니까 들어가자라고 할 때 여기서 만약에 병사가 죽었을 때 연관장교가 없으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저는 끝까지 8개월 동안 병사들하고 흙먼지 날리고 포탄이 떨어지는데 방탄복 파이버 쓰고 텐트에서 잤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 부하들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너는 2시간 40분 동안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뭐 해드냐 이런 말씀을 지적을 꾸짖음을 하십니다. 지금 오후 2시에 재판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3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말을 듣고 각자 하는 말을 듣고 논리정연하게 판단을 하고 하는데도 3시간 반이 지났는데 제가 마주한 비상계엄서부터 계엄이 해제된 2시간 반 동안에 저는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근을 해서 영문을 모르는 부하들과 상황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몇 번의 회의와 70통에 넘는 전화를 하고 병력 복귀와 차량 준비와 탄약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됐고 국회로 25분 동안 이동을 해야 됐고 도착했을 때 그 마주한 군중들과 군중들 속에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화가 끊어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2시간 30분을 보냈습니다. 사후에 제가 정치적 음모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낀 배신감과 자책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리 오라, 이리 빨리 와라 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제가 정신 차려보니 제가 늪에 한가운데 빠져 있고 제 부하들이 저를 따라서 줄줄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현명하게 판단 못한 자책감, 부하를 죄인으로 만든 죄책감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관을 의심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 판단하지 못한 저희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 국민과 군 그리고 부대원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대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국가와 군, 국민만을 위해 헌신해온 저에게 당시 혼란스러웠던 상황과 제한된 지휘 여건 하에서 조치한 사항이 내란이었다라는 주원고시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치욕적이고 가혹합니다. 저는 그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관에게 기만당한 후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서 제한된 정보로 혼란스러웠던 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